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너무나 추우셨죠? 저도 지금도 몸이 아직 녹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강추위, 다음 주 초반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 모쪼록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내일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그 내란 우두머리, 이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 선고가 주목되는 이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내일 선고 여부에 따라서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그 선고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5년형 선고 내린 거 다 아시죠? 이것과 더불어서 사실 국민의힘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모실 분은 국민의힘에서 가장 젊은 그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시죠. 김재섭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런 현안들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김재성입니다. 그 일단 뭐부터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그 1심 판결이 내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인데요. 예, 예. 이게 이제 지금 두 가지거든요. 그게 내란 방조 혐의 아니겠습니까? 내일 만일 유죄가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국민의힘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그 뭐 재판 결과 자체가 뭐 국민의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뭐 물론 이제 한덕수 총리를 대통령으로 뭐 옹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뭐 좀 부끄러운 그리고 좀 어두운 과거도 국민의힘에 있어서 한덕수 총리와 전 총리와 국민의힘이 막 어떤 무 자르듯이 잘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예컨대 이런 겁니다.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그 구속영장 여부도 그 당시에 여기 이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각이 국민의힘의 일말의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지 못했거든요. 예. 사실 국민의힘에 씌워진 이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은 어떤 그 뭐 국무위원 한 분, 뭐 국무총리 한 분, 여기에 대한 선고 결과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이 과거 어떻게 결별할 것인가,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내일 어떤 1심 선고 결과만 가지고 그것이 국민의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음,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체포방해 혐의, 이거 5년형 그 선고할 때, 그때 재판부가 든 얘기는 뭐냐면, 공수처의 수사, 이것은 사실 이 연장선상,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 기존의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연장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재판을 선고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체포방해 혐의를 인정한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이 그때 당시에 한남동에 갔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40명이 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일정 부분 이런 선고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왜? 2차 종합특검이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 시동을 걸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뭐 아직 뭐 제가 아는 선에서 뚜렷한 뭐 입장이 정해지거나 뭐 예.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어떤 이슈가 정리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체포방해 혐의로 이제 5년형을 이제 선고를 받은 것이고 당연히 일정 부분 그 한남동에 간 의원들한테 영향이 있을 거란 예측이 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실제로 체포를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 공권력을 사용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 김건희 여사의 뭐 텔레그램 방 내용들이 오늘 뭐 언론에 공개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아는 선에서 물론 저는 그 한남동 집회 가는 것을 굉장히 매섭게 비판을 했던 의원이긴 잘 알고 하지만 있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갔던 분들에게 제가 이후에 뭐 실랑이를 좀 해봤거든요. 거기 뭐 하러 갔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당시 공수처가 어떤 부당한 영장 집행, 부당한 체포로 보이는 일련의 행위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어떤 정치적 저항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 정도 사인은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 라는 인식들로 많이 갔었거든요. 어떤 체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라기보다는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뭐 체포 방해를 뭐 지시한 정황들, 그다음에 공권력을 사용한 정황들이 있지만은 그에 반해서 한남동에 갔던 의원들은 공수처의 어떤 집행에 관한 부당함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던 분들이 대다수일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 단식 6일째인데, 오늘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뭐 유승민 전 대표뿐만 아니라 뭐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 그리고 각 지자체 단체장들,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당의 원로까지도 이렇게 다 이 찾아뵙는 그런 상황이라서 실제로 당 안에 이제 분위기들은 그래도 뭔가 우리가 좀 이 무도한 여당에 맞서서 야당으로서의 결집이 필요하다라는 목적은 장동혁 대표가 달성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실제로 저도 이제 어제 이 늦은 밤에 어제부터 제가 참 저 장동혁 대표를 면담을 좀 하려고 가고 싶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중이라서 예, 뭐 예, 찾아가지는 예, 예. 못했는데 저만 해도 장동혁 대표의 지도 방향 지도 체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지만 그래도 이런 결기를 갖고 여당의 무도함에 맞서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뭐 어떤 계파를 막론하고 내지는 뭐 성향을 막론하고 지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동조 단식, 다시 말해서 함께 단식을 하지 않을 모양이더라고요. 뭐 보통 그 이준석 대표는 뭐 장외 집회랄지 아니면 뭐 삭발이랄지 단식이랄지 과거에 2018년, 19년에 자유한국당이 보여줬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던 의원이고 또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 메시지를 잘 내고 뭐 정책 프레임도 잘 설정하는 뭐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거보다는 다른 필드에서 싸우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오늘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한 장동혁 대표를 방문을 해서 방문을 했다라는 사실을 좀 크게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지금 제명 결정이 일단 내려진 상태죠. 예, 이 예. 확정이 안 됐을 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유승민 전 대표와의 연대를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결정을 조금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그 어떤 정치적인 모든 현상들 전국들을 빨아들이는 브레이크홀이 한동훈 대표 제명권이기 때문에 예, 사실 많은 해석들이 한동훈 대표의 제명과 연결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대표, 그다음에 이준석 뭐 대표 등등 해가지고 보수 대연합을 이루되 그 가운데서 한동훈을 징계한다. 음, 그렇게 해가지고 예, 한동훈 대표 징계에 대한 제명에 대한 악화된 여론을 조금 뭔가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뭐 예. 정치적인 해석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뭐 거기까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뭐 유승민 전 대표와 연대를 하는 것과 별개로 저는 한동훈 대표를 이런 식으로 징계하는 것은 음, 두고두고 사실 우리 정당에서 좋은 선례로 남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음. 저는 아무리 보수 대연대를 이룬다 한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를 이런 식으로 내렸다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께서 그 연대와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조금 다양한 목소리를 용인하지 않는 정당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저는 그런 해석은 뭐 일부에서는 그런 해석들이 있지만 설령 그렇다 한들 저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등 이런 보수 대연대를 이룬다 한들 한동훈 대표의 제명권이 쉽사리 정치적 논란이 가라앉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제명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음, 사실 한동훈 대표의 제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도 많은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한동훈 대표의 말에 실제로 많이 비판도 하고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나 한동훈 대표의 그 제명 결정이 이제 있었던 윤리위에서 있었던 그때에
의원총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음 날 오후에. 예. 근데 오전이었나요? 아무튼 그때 의원총회에서 거의 모든 이 발언하는 의원들이 거의 예외가 없이 한동훈 대표가 잘못을 한 건 인정하나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제명은 너무했다. 이거는 너무 과하다. 장동훈 대표 이거를 한 번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게 의원들의 중론이었거든요. 근데 애써 지금 뭐 지지층 결집 내지는 의원들 통합을 이뤄내고 있는 가운데서 또다시 제명권으로 의원들 사이에 어떤 분란을 일으킨다, 내지는 우리끼리 또 갈등의 국면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명 결정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장동대표의 의지에 따라 달릴 수 있겠지만, 그냥 일사천리로 제명 결정이 됐으니 우린 여기 추인한다, 이렇게 쉽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도 오늘 결정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일종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확정하느냐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어,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너무 윤리위가 노골적으로 한동훈 대표 및 친한계를 겨냥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사건은 독립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사건과 윤리위 징계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는 사실 완전히 독립적인 사건인데 만약에 어느 정도 한동훈 대표 내지는 친한계를 정리하겠다는 수순으로 그렇게 접근한다 그러면 저는 안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종혁 최고의 징계가 한동훈 대표의 리트머스가 된다면 그거 자체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걸 따로 봐야 된다. 따로 그, 봐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로 묶어서 윤리가 판단한다 그러면 그거 자체에 선입견이 있다라는 방증인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징계를 늘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당에 대해서 저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비판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당에 대한 비판, 그리고 뭐 원색적인 비판을 했다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제명 내지는 징계를 하는 것은 사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민주당보다 훨씬 폭넓게 보호해야 되는, 보수 정당에서, 그다음 자유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보수 정당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전직 그 당대표인 이준석 당대표도 비슷한 사건으로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당대표직에서 말하자면 쫓겨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적을 제거하거나 전현직 당대표를 자리에서 끌어낼 만큼의 윤리위가 그 정도의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힘이 있어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표현이 과하고 내지는 인정하기 어려운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걸 이유로 제명을 하는 것은 저는 글쎄요, 제 상식에서는 좀 납득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제명은 아니잖아요. 당원권 정지 2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이제 제명이라는 것에서는 좀 적지만 그런 의미의 당원권 정지 역시도 음,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형법으로 따지면 중형인 건데 음, 이거보다는 2년이라고 하면 사실 뭐 다음 정치하지 말라는 지방선거를 거죠. 예, 예, 사실 우리 당에서 정치하지 말란 소리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것도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좋은 뭐 정말 징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좀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이유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설령 그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징계의 수위는 정말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음, 2년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막 서울시장 나가겠다는 사람도 여러 명이고 경기지사 나가겠다는 사람도 여러 명이잖아요. 예, 근데 예. 국민의힘은 뭐 서울시장에 오세훈 시장이 있다라고 치지만 경기도지사는 좀 도전을 해볼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조용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경기도의 여론조사. 사실 이런 걸 보게 되면 예, 우리 당이 너무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글쎄요. 이렇게 뭔가 지금 거기에 이제 현역들이 출마를 하기에는 사실 그 김은혜 의원이 과거에 분당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경기지사로 출마를 하면서 예, 사실 이제 의원직을 잃고 낙선도 하게 되는 그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누구도 선뜻 현역들은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 음, 그렇다고 뭐 원외 인사가 하거나 아니면 뭐 신인이 하기에는 그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자리가 너무 막중하고 또 유권자들도 많고 중요한 자리라서 예. 아마 이런저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후보는 저는 저 조만간에 올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냥 기대는 해봅니다. 그냥 뭐 음, 이런 식으로 무주공사로 냅두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장동혁 대표의 단식. 이거 사실 이렇게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 원래는 여당이 좀 찾아와서 말이에요. 그래도 위로하는 제스처라도 보이고 여당 지도부가요. 예, 사실 예. 이랬는데 지금은 뭐 좀 정반대되는 얘기도 들리고 이래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아무리 정적으로 규정을 하더라도 아무리 상대 당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당의 대표가 목숨을 걸고 하는 단식에 있어서는 조롱을 하진 말거나 아니면 뭐 협치를 입에 달고 사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자신들의 말에 말빚을 갚는다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이 직접 화답하진 않다 하더라도 정무수석 내지는 뭐 당대표 원내대표 정도는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민주당 그 어느 의원들 가운데서도 이를 존중하지 않고 장동훈 대표 존중하지 않고 비아냥거리거나 조소하는 것들만 본 것 같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고 그와 관련해서 과거에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할 때 뭐 국민의힘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단식했던 이유는 본인의 구속영장과 그 매우 관련이 있다. 그게 매우 직접적인 영향이다라는 해석들이 그 당시에도 다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이거는 완전히 달리 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당시 이재명 당대표가 했었던 단식을 가지고 뭐 그것도 뭐 저는 뭐 조롱을 하거나 이런 게 좋다고 보진 않지만 이것은 민주당을 향한 여러 가지 부패 혐의들, 뭐 특히 통일교라든지 이런 국민들의 의혹들이 있는 사건들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는 건데 그거를 동일선상에 놓고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 참, 아니,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관해서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사과했죠. 그죠? 예, 예. 근데 그 강성 친윤 그룹에선 그게 무슨 사과냐 이런 식인데, 뭐, 어떤 사람은 악어의 눈물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과 또 해야 돼요? 아유, 글쎄요,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한테도, 저는 한동훈 대표가 사과를 했던 것은 굉장히 진일보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이 최고위의 제명 결정을 보류했다라는 것, 그 심사 기간을 보장했다라는 것에 대한 화답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사실 뭐 그렇게 모두가 만족하는 사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디테일한 사과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당대표 입장에서 전직 당대표 입장에서 위주할 고주할 이런 거 잘못했고 저런 거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일보를 했으니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한동훈 대표가 그 사과를 했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을 했다.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인정을 한 셈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인정을 한 게 가장 첫 번째 스텝이고, 그럼 인정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인으로 풀어나갈 것이냐는 또 다른 숙제가 하나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가 장동욱 대표를 찾아가가지고, 뭐 지지를 한다든지 격려를 한다든지 하는 제스처가 한 번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찾아갈 거라고 보세요?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제가 이거 여쭤본 게,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많이 코멘트 따라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예, 근데 예. 저는 그거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 사실 지금 민주당의 악재는 굉장히 많은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 그 다음에 강선 의원 문제, 물론 탈당 다 했죠. 거기에다가 그 뭐죠? 김경 서울시 의원 문제, 이 사람도 탈당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국민의힘이 사실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사실 이것은 그전에도 제가 많이 지적했던 우리 당의 노선,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과 얼만큼 잘 절연할 것이냐, 얼만큼 우리가 국민이 기대하는 이상으로 저기는 진짜 윤석열을 끊어내고 싶은가 보다, 새로 태어나려고 하는 정당인가 보다라는 인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만큼은
못했던 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예, 근데 사실 이제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특히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어, 어느 순간 쌓이다 딱 역치가 넘는 순간 훅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지금 예, 근데 계속 말하자면 계속 잽을 맞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이정명 정부가 뭔가를 해보려고 초창기이고, 여당도 의석수가 많고 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오만 가지 입법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팔짱 끼고 두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하나 보자. 니네가 얼마나 반성하나 보자. 근데 이러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적이 되면 저는 갑자기 지지율이 폭락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뭐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안 떨어지고 뭐 국민의힘 못하니까 이대로 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저 상중에도 이렇게 또 인터뷰까지 해주셔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찾아뵀어야 되는데 못 뵈서 다음에 꼭 스튜디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었고요. 자, 이어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 이 현안에 대해서 여야 양측의 정치인분들과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법률의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조기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 중앙위 외교통상분과위원장을 맡으셨죠. 박진호 전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머리 자르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사람이 말이에요. 좀 이렇게 뭐가 바뀐 것 같으면은 이렇게 즉각 제가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예? 두 분 다 웃고만 계세요. 저도 머리 잘랐어요. 그러셨어요. 진짜, 야. 멋지십니다. 그건 억지 사회생활이고요. 예? 참. 오늘 되게 추운데 어떻게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네, 엄청 춥네요. 야, 오늘, 이거 날씨도 춥고, 또, 정치권도 춥고, 참 난리도 아닌데, 지금 장동혁 대표 6일째죠, 단식? 네. 이 국민의힘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우선 뭐 일단 장동혁 대표가 직접 뭐 단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 그간의 좀 여러 사안에 대해서 좀 당내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정치적으로 분산된 목소리는 상당히 사그라들었고 또 네. 우선은 이제 생각이 다르더라도 또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이 좀 이 당력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정치적 문제를 다 떠나서 진짜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지금 6일째 단식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일 거고 더군다나 지금 혹한의 추위여서 굉장히 몸에 느끼는 저 문제가 클 것 같아서 이후에 후유증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몸이 좀 뭐 더 잘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단식이 과연 뭐 지금 명분으로 내건 걸 실제 민주당이 수용해서 뭐 그렇게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예. 이렇게 무한정 단식을 계속 하시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중재를 하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제를 요청드리든 해서 빨리 끝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언제, 이게 보통 10일에서 14일까지 버티는 경우도 있고, 14일은 근데 좀 무리던데? 뭐 그거야 이제 뭐 좀 기본 체력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면 또 뭐 대표께서 또 다른 무슨 이렇게 병이 있느냐에 따라서 뭐 좀 다를 수 있겠죠. 아니, 솔직한 얘기로 민주당이, 이거 지금 통일교 특검, 공천원금 특검 받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명분이 있어가지고 그만두겠지만, 민주당이 그런 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거든요? 뭐 저로서도 이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공천 헌금 특검에 대해서는 뭐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제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민주당은 통일교와 신천지를 같이 특검을 하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제 통일교와 신천지를 같이 하자. 다만 분리해서 이제 특검을 하자.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은 인정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그 국민의힘 입장은 이제 통일교에 대한 이제 특검만을 주장해 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양보가 저는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판단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양보라는 것이 저는 이제 결국 이제 분리특검 두 개 모두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데 분리특검을 이제 양보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장할 수 있는데 또 그 양보라는 것은 저는 또 상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양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상 이 통일교 특검에 이제 그 문제가 불거진 것이 지난 특검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부분도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사안을 한 특검에서 이루어졌을 때 또 제대로 수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리특검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이 어느 부분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도 좀 그 민주당이 원하는 그 통일교 신천지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받아줘. 그죠. 수용하기 어렵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특검 관련해서 주장해 왔던 바가 또 완전히 다 배치됩니다. 특검 얘기만 나오면 계속 그 뭐 수사 인력, 기간, 예산 낭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신천지든 통일교든 본질적으로 종교 유착 관련해서 이 종교단체와 이 정치인 간의 금품 거래 내지 또 이해관계를 그 권력에 관여시키려고 했던 이게 본질인데 그걸 왜 굳이 나눠서 하죠? 그리고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도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게 뭐 전재수 의원, 민주당 의원만 관련된 게 아니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똑같이 관여돼 있고 특히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통일교가 대선 그리고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해서 당원 조직적으로 가입시켜서 정당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정권을 만들어서 통일교가 원래 하려고 했던 정교 일치의 어떤 뭐 세상 그걸 그런 방식으로 실현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죠. 거기 지금 뭐 안 그래도 오늘 또 계속 의혹 보도가 나오던데요. 신천지 역시도 국민의힘의 당원을 조직적으로 가입시켰다는 전 신천지 그 종교 관련자들의 그 증언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선 때든 전당대회 때든 상당한 당원 가입을 한 것으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다 수사해야죠. 그러니까 이 특검은 모아서 특검을 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정교 유착의 본질에 대한 실체적 규명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그걸 왜 따로 분리하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좀 첨언 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안 돼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니, 좀 전에 이제 우리 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그 국민의힘에서 기존에 이제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뭐 취해온 건 사실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분리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기존의 그 국민의 입장과는 좀 모순적인 그 모습이다. 저 인정합니다. 물론 제가 뭐 인정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양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리특검이라는 것이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 뭐 1차 특검 끝나고 나서 지금 2차 특검법안 통과시켰고 또 2차 특검도 제대로 한다면은 종합특검까지도 한다는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분리특검이라는 게 민주당이 지향하고 있는 특검을 통한 수사와 배치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민주당의 입장에 부합되는 거잖아요. 뭐 또 그렇다고 해서 통일교 특검을 하든 신천지 특검을 하든 저희들이 뭐 민주당에 한정해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여야 다 같이 하자는 것이고 또 민주당의 주장처럼 우리 당이 이렇게 뭐 그 당원을 가입했는 거 뭐 근거가 확보됐다고 하면은 더 많은 재원과 인력을 투입하면 더 탈탈 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죠. 네. 아니 뭐 다 좋은데 지금 사실 이거 굉장히 좀 여쭤볼 게 많아요. 일단 내일 무슨 날이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그 내란 방조 혐의죠. 그렇죠. 그렇죠. 공수처 변경돼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종사까지 되는. 같이 들어가죠. 자, 내일 1심 판결이 나오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 우리가 뭐 아무리 법조인이시라도 뭐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 얘기는 못 하실 거고. 그러니까 시나리오별로 제가 얘기하는 게, 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 5년형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공수처가 내란을 수사할 수 있다라고 재판부가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얘기했던 논리가 이제 무너진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자, 이런 상황에서 내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이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만일 유죄가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국민의힘은 어떤 타격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 지금 개헌은 잘못됐고 탄핵도 뭐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 정도를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조금 확장시켜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법리적으로 얘기하면 이 본인의 지금 기소나 구속 수사 자체가 다 잘못됐는데. 그렇죠. 애당초부터 이게 성립이 안 된다니까. 그렇죠. 첫째가 이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수사, 공소 예. 기각돼야 된다고 했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그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의한 영장 청구, 집행 이게 다 불법이기 때문에 공소 기각 내지 무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었고, 사실은 그런 주장에 국민의힘이 동조해 왔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이 똑같은 주장을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 계속 재판이 진행될 때 내란에 대한 청산, 내란 단죄 민주당이 얘기하면 언제까지 내란 몰이할 거냐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내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된다는 것은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뭐 김영현 전 장관 강하게 다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게 이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6시간짜리 내란은 성립될 수 없다. 국회에 가서 뭐 의원 보호 목적으로 그 소수의 계엄군을 넣었는데 그게 무슨 내란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다 깨지는 거면 지금까지 국민의힘 주장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진작에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하고 내란에 대해 책임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런 요구를 계속 해왔는데 사실상 그 사과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럼 유죄 판결 난 다음에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일단 저는 궁금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체포 방해죄도 사실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아니었지만 예. 내란죄의 전제가 되고 있던 수사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정리가 됐죠. 그렇죠.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과연 이제 내일 한덕수 총리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예.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궁금합니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란죄가 인정됐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후폭풍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여쭤본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일단 이제 지금 재판 결과만 두고 봤을 때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예.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란 혐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종사를 했냐, 예. 가담을 했냐, 예. 중요 임무 종사자냐, 아니면 단순 종사자냐. 근데 이와 비슷한 이제 무죄가 사건 나올 수도 있죠.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아니. 그거는 내란 여부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란은 일단 유죄인데 거기에 종사가 어떻게 됐냐는 거죠. 내란은 유죄다? 지금은 나오지 않았죠. 아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선고 내란에 대해서. 구형이죠, 구형. 구형만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선고를 받지 않았나요?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이상민 전 장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거기도 아직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한덕수 이거 내일이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약간 착각했는데요. 근데 이제 좀 이상민 전 장관하고 지금 한덕수 전 총리하고 좀 비교해 보면은 두 분 다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데 그때 당시 이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구속 기소가 됐고 한덕수 전 총리는 구속이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재판부에서 범죄 소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툼의 여지가 이제 있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이제 재판부가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재판의 순서가 봤을 때 좀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뭐 그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네,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내란에 대한 우두머리 먼저 유무죄가 하고 그다음에 네, 그렇죠. 정리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판단이 안 된 상황에서 종사했냐, 종사하지 않았냐, 얼마만큼 중대하게 종사했냐, 얼마만큼 뭐 단순하게 종사했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순서에 저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던 간에 제가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법조인이시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인정받아서 5년을 받았어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사저 앞에 가서 시위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체포 방해가 이 적용된 그 법조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게 다중의 위력으로 적법한 이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거거든요. 사실 거기 45분의 의원들도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 그 앞에 그 일의 장막을 치고 뭐 거기서 반대하고 시위하고 계속 했었잖아요. 진입을 1차적으로 저지하는 데 있어서의 일정의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막 물리적 충돌을 직접 유도하거나 경찰을 몸으로 막거나 정도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다수가 그 법원에 발부된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그 앞에 쭉 서 있어서 일부를 지체시키고 뭐 이렇게 돌아 들어가게 하고 이런 행위에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적극적으로 법 적용을 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공범관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아마 근데 거기에까지 아마 기소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종합특검이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이제 그건 사실관계가 확인된 거였는데 굳이 이제 정치인까지 그렇게 다수 처벌하는 거는 과한 게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특검은 고려했을 것 같고, 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내란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그 기소하고 공소 유지 처벌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쭉 확장시키지는 않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뭐 민주당 안에서는 45분의 의원들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범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있어요? 예, 하고 있죠. 뭐 특히 이제 뭐 엊그저께 그 1심 판결 나온 이후에 그 의원들도 그날 체포 방해한 것 아니냐, 그거에 대해 책임지거나 더군다나 사과의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아무 문제의식이 없다면 그러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공범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국회의원들이, 현직 의원들이 그때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군력 이제 뭐 경호처 그 인력을 이제 뭐 동원해 가지고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것이 뭐 텔레그램 뭐 증거 자료를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뭐 그것을 이제 벗어나기 힘들겠지만, 일단 사실상 그 우리 그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거기에서 뭐 지체를 이제 시켰다라고 이제 좀 전에 표현하셨는데, 그 지체 역시도 사실상 정치 행위 정도 수준으로 봐줄 수 있는 행위였지, 그거를 뭐 적극적으로 했거나 우리가 뭐 몸으로 막았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죄를 묻는다는 것은 저는 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자, 내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나오고 2월 초중순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 1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과연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연결됩니다. 정청래 대표가 계속 얘기해 오고 있던 게 그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위헌정당 해산의 요건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지금 45분이 체포영장 저지한 행위가 법적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직접 처벌 대상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에 동조해서 실제 위헌 위법한 행위를 한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뭐 도움을 준 건 맞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인 건 분명해요. 게다가 이제 가장 뭐 핵심적으로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이 계엄 당일에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 방해한 행위로 기소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유죄 판결까지 결부가 된다면 이건 뭐 위헌정당 해산의 요건이 된다고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시점 기준으로 해서 명백히 정당 해산이라는 게 지금 그래도 제1야당이고 107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당인데 정치적 구호 차원에서 머무르는 걸 더 나아가서 실제 정부를 통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하려면 그래도 이제 요건이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 정도라고 보긴 하는데 주장은 계속 할 거고요. 실제 그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면 정청래 대표가 그 부분을 워낙 확고한 입장을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시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를 저는 정당 해산 심판. 아니 청구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법조인도 아니지만 청구한다고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데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일반 유권자들은 구속만 돼도 유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청구했다는 사실 자체도 저기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뭐 정당에서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정부에서 청구하는 법무부 거죠? 장관이 예. 이제 정부에서 이제 청구해야 될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그걸 이제 받아들일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아무리 이재명이 정부라고 하더라도 왜? 본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이 뭐 정치적 뭐 실익이라는 부분 여러 가지를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 단순히 이제 뭐 설령 뭐 우리 그 국민의힘 이제 그 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뭐 법리적으로 법적으로 논란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민주적 기본 질서를 심대하게 위반했다, 정당 해산의 사유를 삼을 수 있다. 저는 뭐 그거는 너무 확장해서 생각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만약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꿔요. 예?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럼 선관위 등록된 당의 본질이 안 바뀌고 이름만 바뀐 거기 때문에 별 상관.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다 이거죠. 어떤 피의자 신분이 자기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건 이름만 바꾸는 정정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당에 바뀐 건 아니죠. 자,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한동훈 전 대표는 그때 당시에 제가 상당히 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날이요 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기자분들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언론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아무리 윗선이라고 하더라도 저처럼 계엄의 실제 경험을 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성인이었을 때. 그래가지고 전화 계속 오는데 제가 계속 같은 말 했어요. 이 계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같이 취재를 하면 안 된다. 그냥 스트레이트 기사만 써야지. 이게 다 검열하고 하면 다 잘려나간다. 그래가지고 이렇지만 솔직히 공중파 방송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좀 나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거기 못 나간다. 내가 지금 계엄인데 거기서 말 잘못하면 나는 나오다가 잡혀간다. 내가 그랬거든요. 계엄은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건데 그 젊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때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있는 술을 다 먹었어요. 근데 취하지라는 거예요. 예? 다음날 오전 내내 수업이 있었거든요. 예? 수업 다 하고 그때 저녁에 제가 다른 지상파 방송에 방송 진행하고 있을 텐데 방송도 진행도 하고 집에 갔는데 전혀 안 졸려요. 야, 이게 각성 상태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처음 느꼈는데 자,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그게 끝나자마자 속보로 뜬 게 비상계엄을 내가 저지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였었거든요. 제일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이 이제 위헌정당 제소라든지 우리는 위헌정당이 아니라는 논리를 할 때에는 그때 당시 당대표가 제일 먼저 했다. 국회 제일 먼저 뛰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논리가 있었을 수 있는데 지금 제명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자기의 어떤 보호막을 스스로 깎아먹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위헌정당 심판 신청이 있다는 걸 전제를 하면 그나마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당시 당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다는 것, 맞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 이 논리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당시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계엄을 한 그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대상 명단에 들어가 있던 분이에요. 다른 야당 의원들이나 주요 사회 인사와 함께. 그러니까 실제 당을 대표하거나 당의 어떤 활동이나 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냉정하게 법칙 적용을 한다면. 근데 어쨌든 그럼 지금 교수님 말씀이 맞죠. 만약에 위원정당 심판 제청을 할 경우에는 국민의힘 이제 그 전제는 뭐냐면 추경호 그 대표가 당시 계엄 당일에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서 뭐 의총장 소를 수시로 옮기거나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서 저지를 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공유받거나 한 부분들이 인정된다는 전제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시 국민의힘의 정당의 행위의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책임은 추경호 원내대표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공식적 입장을 그렇게 밝혔다는 것으로 해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나마 방어 논리는 분명히 하나는 없어지는 건 분명하죠. 근데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당할 것 같다는 얘기가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잘 이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제 한동훈 이제 제명을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어쨌든 뭐 지난번 그 장동혁 그 대표가 이제 단식에 돌입하기 이전에 최고위에서 어쨌든 간에 뭐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공을 넘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간을 장동혁 대표한테 공을 넘겼다. 아니야, 그 한동훈 전 네, 대표가 그 정치적 시간을 좀 더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장동혁 이제 그 현 대표가 단식 중일 때 한동훈 이제 전 대표가 또 이제 그 SNS를 통해서 본인의 이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지금 당 내에서의 일단 한동훈 전 대표의 그 1, 2위 처분을 두고는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느 쪽이 많고 적거를 떠나서 분명한 이견은 존재하는데 다만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 사과가 아니라 근데 그것을 사과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상 뭐 정치적으로 뭐 주어 수로 목적어 이런 거를 뭐 따지는 거는 적절치 않지만은 너무 그냥 일반적인 사과에 불과했다는 거죠. 본인이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인지는 명확하다고 저는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 국민의힘은요. 네. 사과만 하면 네. 양쪽에서 모두 사과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의 습관이 됐어요. 뭐 장동혁 대표가 사과했을 때도 반쪽에 그게 무슨 사과냐? 주어도 없고 목적어 서술어밖에 없는데. 그거는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예. 예. 아이고 참. 아니 근데 그 사과는 그렇지만 좀 아까 김재섭 의원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김재섭 의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한 번쯤 찾아갔으면 좋겠다. 장동혁 대표. 예? 그러면 어떻게 이게 좀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뭐 만들어지려면 일종의 마쿠에서 그 정치적으로 풀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동시에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덜썩 지금 찾아가가지고 손 잡는다고 그게 뭐 지금 이 갈등이 되고 있는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둘의 손을 떠난 부분도 있어요. 장동혁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내 강경 당원들이 있고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일종의 팬덤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손잡는다고 해서 그게 다 풀어지고 그래 같이 가보자 이 형성이 될까요? 저는 그거 자체가 아예부터 불가능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 친한 게 일부를 당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고 한밤중에 제명 결정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리더십이 또 흔들리고 당내 비판이 나오니까 그것도 하나의 배경이 돼서 단식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출구 전략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그 출구는 없죠. 왜냐면 민주당이 안 받아들여지는데. 전혀 안 받죠. 예. 안 받는데, 예? 일단 명분은 그걸 내세웠는데, 그거 안 받으면 그럼 출구 전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 혼자 이제 개인적으로 예. 생각하기는 지금 저는 그 장동혁 대표의 단식과 관련돼 가지고 소위 쌍특검을 받으라는 이 명분과 요구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단식 6일 동안의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은 한동훈 대표 제명과 관련된 것, 둘 간의 화해가 가능할 것인가, 한동훈 대표가 찾아올 것인가, 이게 지금 이슈를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단식의 명분은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러면 결국에 오는 23일 금요일까지가 예. 재심 기한입니다. 예. 재심 안 해요. 제가 그러니까 볼 때. 재심은 안 하겠죠. 예.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24일, 5일, 6일 날, 월요일 날 최고위가 있습니다. 예. 그 시점에 최고위에서 제명 의결해버리면 이 사안은 일단락됩니다. 거기에 장동혁 전 대표가 만약 그 최고위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대신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수석 최고위원이 수석 있고, 최고위원. 예. 아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저희 그 당의 그 지도 체제가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고 단일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도부가 이제 구성은 되어 있지만 이 단일 지도 체제라는 것은 당 대표가 결정하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래도 그런 최고위가 상황 확정을 해주는 형식은 있잖아요. 이제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디까지나 이제 정치적 협의인 것이고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닌 단일 지도 체제라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월요일날 최고위가 있는데 뭐 어떤 이유로 해서 장동혁 그 대표가 이제 참여를 못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최고위는 미뤄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석 최고위원이 지금 누구죠, 거기는? 지금 그 신동욱 네, 맞다. 국회의원. 신동우 의원이죠. 예.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오늘 장동혁 대표를 찾아갔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사실 정치를 40몇 년을 했으니까 40년 넘게 하면서 그리고 현실 정치는 제가 귀국하고 나서 한 30년 가까이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한 20몇 년이군요. 오늘 유승민 전 의원께서 찾아간 이유가 뭘까? 그걸 뭘 보여주려고 할까를 저는 굉장히 주목하고 봤습니다. 혹시, 이건 저의 추론입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없는 국민의힘의 이른바 중도층을 흡수하려는 노력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게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고,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지방선거에 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교차하면서 일어났어요. 저의 소설이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소설을 한번 써도 되겠네요? 예. 저 소설이라고 안 보이는 게 사실 최근에 유승민 전 대표 뜸했잖아요. 사실 그리고 과연 국민의힘 내에서 사실 입지를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럴 정도로 사실 이 당의 주요 이슈에서 다 외곽에 밀려 있었는데 지금이 사실 기회라고 본 것 같기도 하고 장동혁 대표의 이해하고도 맞아떨어지는 게 있죠.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한동훈 대표로 상징되는 그나마 당내의 어떤 중도 확장성 이 부분 요구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내치는 거에 대한 비판 여론 또 중진 의원들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대체제로서 유승민 의원이 괜찮은 카드고 유승민 의원으로도 지금 이 국면에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내심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경기 도지사 출마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게 맞아 떨어져서 딱 그 장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희들 당의 어떻게 보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반열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었고, 다만 이제 지난번 그 2022년 이제 좀 사실상 그분이 경기도지사 출마한다는 것은 좀 뜬금없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본인이 정치 활동을 할 때도 사실상 경기도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었고 또 경기도 쪽에 연구도 없었고. 지금 여론조사 국민의힘에서 제일 잘 나왔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지방선거에 뛰어든다. 저는 별로 뭐 유의미하게 보이진 않고요. 왜냐하면은 그것보다는 본인이 정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으로 다시 당의 안에 들어와서 역할하는 게 오히려 뭐 대선까지 출마하신 분 입장에서 봤을 때 유의미한 정치 활동으로 보이고, 다만 뭐 어쨌든 장동혁 대표 단식 현장에 찾아가고 우리가 생각이 다르더라도 보수 재건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또 이분이 최근에 이제 뭐 정치 활동이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분들 뭐 이준석 지금 의원 전 대표에 비해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분이 뭐 어쨌든 사실상 반윤에 서 있었고, 또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도 사실상 동조하기보다는 좀 견제 입장에서 있었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계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동훈 전 대표보다도 더 강경한 어떻게 보면 반윤, 뭐 어떻게 보면 반 장동혁의 목소리를 저는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분이 사실상 뭐 마치 한동훈 전 대표 측 그쪽에 마치 이제 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받기는 싫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돼서 본인이 먼저 이제 장동혁 대표를 만나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동조 단식 안 했다는 거거든요. 예.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준석 대표답죠. 뭐 단식 같은 걸 정치적 선택은 안 할 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시점상으로도 맞지 않죠. 지금 사실은 정치적 주장을 하는 데는 같이 공조를 할 수 있지만, 단식이라는 극단적 어떤 행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사실 고도의 어떤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목표도 동일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맞춰보는 시간이나 어떤 과정도 없이 갑자기 지금 당정혁 대표가 이 한동훈 대표 징계하자마자 갑자기 지금 단식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에 명분도 없다고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출구도 없고. 그러면 이제 주장만 외곽에서 하면서 이후 단식이 어떤 방식으로 끝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적어도 이번에 특검 관련된 연대를 하면서 이게 선거 연대까지 가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고, 실제 이준석 대표는 그 부분을 왜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죠. 지금 개혁신당의 당세나 이런 걸 봤을 때 독자적으로 전국 선거를 치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쵸. 선별적 연대를 할 수밖에 지역 없고. 기반이 또 미약하고. 네, 그러면 장동혁 대표 쪽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계기가 이번에 특검을 통한 공조였는데 공동행동, 동조단식까지 갈 상황은 아니라고 보면 봤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일단 와서 뭐 위로하고 손잡고 하는 정도의 모양새, 그리고 단식 이후에 뭐 지금 요구사항 특검을 어떻게 관철시킬지에 대한 정치적 협의 정도, 그게 이제 이후의 선거연대, 이런 걸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동조 단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 본인이 명확하게 밝혔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단식의 정치적 명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단식은 같이 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투쟁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뿐이지 투쟁의 목적에 동의한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또 본인도 뭐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단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그 방법이 얼마만큼 정치적으로 뭐 효과가 있을지는 이제 모르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일단 명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해운 청문회는 어떻게 개최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이제 1차 내일까지가 청문 보고서. 근데 내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있죠? 네. 뭐 오늘 안 되면 내일 뭐 실시해도 기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이 기한 내 청문회 실시는 사실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냐 문제가 남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제 내일 기자회견 이후에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한번 숙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기본 입장은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소명 기회도 주고,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굳혀지고 도저히
이 그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네. 여론이 굳어질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 한 거거든 아니면 대통령의 지명 철회든 결론이 나겠지만 그 기회는 필요한 거죠.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것도 또 저 인사청문 제도라 취지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특정 이유를 들어서 자료 뭐 제출 부실하다. 예. 어느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100%다 받아서 뭐 이게 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매번 시비가 된 문제여서 그것 때문에 청문회 못 한다는 건 명분이었고요. 두 번째 제기된 의혹이 수사 대상이지 청문 대상이 아니다. 그 정치적 주장이죠. 법률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뭐 그게 다 일부는 착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했습니다. 예, 했다고 하는데 그 행위가 실제 예를 들면 뭐 저희 청약 관련해서도 주택법 위반 여부인데 그게 부적절해 보이는 건 분명하지만 불법인지 여부는 아주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될 부분도 많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인사청문을 통해서 묻고 도저히 그게 이 불법 여부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이 청약 제도를 악용해서 상대한 어떤 시세 차익의 이익을 잠재적 이익을 얻었다. 안 된다. 이 뭐 집 없는 분들이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이걸 용인하겠느냐라는 여론 형성이 되면 낙마시키는 거예요. 그 청문회를 하자는 건데 청문회 하지도 않고 이러면 나중에 인사청문회 후보 지명자가 불법 소지가 있다고 문제제기 막 하고 자료 제출 부실하다는 거는 뭐 어떤 청문회에서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청문 제도 자체가 아예 무용한 절차가 돼버리는 선례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무조건 청문회를 하고 뭐 적격 부적격 여부를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자료 부실에 대해서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부분 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전에 이제 그 인사청문회와 비교했을 때도 단순히 비율적으로 봤을 때도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한 이제 뭐 양을 떠나서 얼마만큼 기존의 다른 청문회에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답변의 내용이 적었냐 그 양을 떠나서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한번 보시자는 거죠. 과연 기존에 그 어느 후보자가 이렇게 많은 사안에 대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가? 그럼 뭐 과거를 뭐 너무 많이 볼 필요도 없이 그 민주당의 강선우 이제 뭐 지금 뭐 이제 의원 지금 민주당 의원 아니죠.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모멸감을 느낄 것 같아요. 자기는 갑질 안 하러 자진 사퇴를 했는데 지금 이해운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종합 세트에 달하는데 만약에 이제 내일 뭐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할지 뭐 지금의 뉘앙스로 봐서는 다시 이제 뭐 이론적으로 재송부 10일 정도 기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0일 정도. 네. 근데 다시 재송부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적어도 만약에 정말 청문회를 한 번이라도 열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이틀 청문회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휴, 이틀이든 뭐든 하여간 참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내일도 춥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파 대비 철저히 하시고요. 전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